그러니까 실적 발표 잠정치가 10월 초에 나오거든요. 한 10월 5일 정도에 발표가 될 겁니다. 발표 이후의 상황에서 보게 되면 9만 수준까지의 주가 상황에서 흐름들은 진행이 되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는 궁극으로는 삼성전자 10만 원 당연히 넘어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10만 원 이상의 목표 단가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10만 원을 벗어나서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겠으나 한 1년 뭐 2년 시차를 두고 보게 된다면 20만 원의 목표 단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나. 20만 원이요? 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KR 리서치 대표님이시죠. 김대준 대표님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4개월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 4개월 사이에 사실 분위기도 많이 좋아지고 많이 변했죠. 요즘에는 뭐 완전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올라가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국장 투자하셨다고 돈 벌었다 뭐 이런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약간 수익이 나셨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요? 네, 지금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과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펼쳐드리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은 지금 뭐 가장 이슈는 지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7만 전자 됐다가 바로 8만 전자 터치하고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이제 8만 전자 끝이 아니다, 뭐 10만 간다 이런 얘기들 다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궁극으로는 삼성전자 10만 원 당연히 넘어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것이 일정 흐름에서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 또 조정을 받는 게 일상적 현상에서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딱 1년 전 8월에 88,800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의 종합지수가 2,900포인트였거든요.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3,400포인트입니다. 지금 8만 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올랐다는 거죠? 아닙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지난해 2분기에 10조 원이었고요. 3분기에 9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6조 중반이었고요. 그리고 올해로 넘어와서 1분기에 6조 1,000억이었을 것 같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2분기에는 4조 6천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해 3분기, 2분기 이 시점에서의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9조 10조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영업이익단에서의 규모가 2분기 그리고 3분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4조 6조 수준으로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안 좋은 거잖아요. 줄었기 때문에 주가의 상황이 지난해 종합지수 2,900에서도 거의 9만 원 수준이었는데 3,400의 수준에서 8만 원밖에 유지 못하는 기본적인 이유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아직 좋진 않다. 근데 그러면 최근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확 회복을 했는데 그거는 실적이 좋았다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더 나빠질 거 없고 좋아질 일만 남았다. 뭐 이런 기대감이 들어가서 그런 걸까요? 기대감이 첫 번째고요. 3분기 실적은 무조건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2분기가 4조 6천억 있죠. 1분기는 6조 1,000억이었습니다. 2분기에 4조 6천억의 영업이익은 이제 숨겨진 숫자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재고 자산 손실 충당금이라고 그래서 일회성 비용을 차감하는 내용으로 4조 6천억이었고요. 1, 2분기 공히 한 6조 초중반 실적이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건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평가를 해서 삼성전자의 주가의 반응도를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시장에서는 9조 초반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과 올해의 상황으로 대비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지난해 3분기 그러니까 지난해 8월에 주가가 거의 9만 원이었습니다. 이때 영업이익이 9조였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번 3분기 실적 발표가 9조 수준으로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주가가 나오게 된다면 지수는 2,900에서 3,400까지 올라왔고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8만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지수와 삼성전자의 이 갭을 메꾸는 과정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상황이
진행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럼 아주 단순히만 얘기해도 88,000원 수준까지는 갈 것이다. 최소 9만 원까지는 10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잠정치가 10월 초에 나오거든요. 한 10월 5일 정도에 발표가 될 겁니다. 발표 이후의 상황에서 보게 되면 9만 수준까지의 주가 상황에서 흐름들은 진행이 되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막 10조 넘게도 막 벌고 막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작년 1분기만 하더라도 10조였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까지 좀 다시 유의미하게 좀 다시 좋아지는 느낌, 그러니까 회복이 아니라 좀 더 상승, 더 좋아지는 그런 느낌까지는 올해는 쉽진 않은 건가요? 아니면 뭔가 좀 달라졌나요, 삼성전자가? 제가 또 다른 각도에서 삼성전자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1등 기업이고 네. 비교할 만한 기업이 뭐 하이닉스를 많이 비교해서 판단을 하시는데 하이닉스와 차별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교 대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네. 글로벌 기업으로 한번 판단해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 유사한 색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와 애플입니다. 네. 삼성전자 반도체와 휴대폰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의 1년 매출이 180조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한 110조 정도 돼요. 네. 삼성전자의 1년 매출이 한 300조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이 지난해 기준으로 30조고요. 네. 통상 일반적 상황이라고 한다면 50조 정도 법니다. 네. 애플 같은 경우는 550조 매출이고요. 돈을 이익으로 벌어들이는 게 한 120-30조 됩니다. 네. 뭐 제가 숫자만 쫙 나열했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가 있다라고 네. 보는데 가볍게 정리하면 엔비디아, 삼성전자, 애플의 이제 매출이 차등화 되어졌는데 두 배 정도 네, 되거든요. 네, 대략. 네. 그런데 이익단에서의 규모를 보게 되면 엔비디아는 180조에 110조를 벌고요. 많이 버는 거죠. 네. 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한 70% 가까이 되는 네, 거죠. 네. 애플 같은 경우는 550조에 120조를 법니다. 한 애플도 한 30% 조금 안 될 겁니다. 네, 네. 한 20몇 프로 되겠죠. 그렇죠. 네. 굉장히 높죠. 삼성전자는 영업이익률이 한 10% 됩니다. 네. 그러니까 300조에 지금은 30조이지만 한 50조 정도 버니까 한 10, 한 2, 3% 됩니다. 네. 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이 한 40%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제 이해하시고 그럼 네. 삼성전자가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이익단에서의 규모는 엔비디아나 애플 대비해서 많이 적죠. 네. 근데 이익은 이제 늘어날 거라는 추정으로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시총 규모로 판단했을 때 애플이나 엔비디아는 5,000조입니다. 삼성전자는 500조가 좀 안 돼요. 네. 10배 차이거든요. 매출 면에서는 뭐 비교 대상의 기업인데 이익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차별화되어서 굉장히 작은 가격에서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익이 이제 늘어나는 추세로 변화하게 되면 이 가격 구조에서의 형성 모습들이 이제 계속 진화하죠. 우리가 기존에 삼성전자 목표 단가를 뭐 7만 원, 8만 원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최근에는 10만 원 이상의 목표 단가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10만 원을 벗어나서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겠으나 한 1년 뭐 2년 시차를 두고 보게 된다면 20만 원의 목표 단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20만 않겠나. 원이요? 네. 아니 그러면 지금 그 엔비디아나 애플 대비해서 수익률, 그러니까 순이익은 한 절반 정도인데 주가는 한 10분의 1 토막인 거잖아요. 그렇죠. 절반이 아니라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이익 규모를 보여주고 있죠. 저평가라고 볼 수는 있는 건데 네. 이게 뭐 미국과 한국의 또 시장의 차이도 있는 거니까 네네. 이걸 마냥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대표님하고 저하고 네. 삼성전자가 과연 그러면 제가 앞서서 20만 원 이러니까 뭔가 이익이 뭐 얼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익이 확실하게 점프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좀 더 이해가 그렇죠. 쉬우실까요? 네네네. 삼성전자 매출이 300조이고요. 네. 반도체가 한 150조, 휴대폰 플러스 하만 오디오 쪽이 한 150조, 50대 50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네. 이제 시소차를 보이면서 조금씩 그 비등하게 움직이는 형태들을 보여주고요. 삼성전자가 제가 20만 원 가격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세 가지 근거로의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삼성전자가 휴대폰 내 AP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휴대폰을 완전히 그 조작 자율 통제하는 어플리케이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는 퀄컴사 제품을 가져다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휴대폰 가격이 한 30%에서 40% 정도 그 가격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휴대폰 한 대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한 30만 원 정도 그 비용 발생되는 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지금은 퀄컴사 거를 가져다 쓸 수밖에 없거든요. 왜? 자체 AP가 있긴 합니다. 엑시노스라고. 그런데 이게 발열 문제도 있고 작동이 잘 안 되는 테스트 형태에서의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네. 이번 그 삼성전자 신제품 발표하는 과정에서 제플립하고 몇몇의 기종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자체 AP를 장착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한 달 정도 됐거든요. 두세 달 정도 안착이 되게 되면 하반기에
나오는 출시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자체 AP를 장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비용이 얼마가 축소가 되느냐면 퀄컴으로 지급하는 돈이 1년에 8조 원이거든요. 일단 8조 세이브가 됩니다. 그러면 통상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1년 이익이 지난해 30조였고 뭐 평균적으로 한 50조 정도 발생을 하는데 이 중에 한 8조 정도가 나가는 돈이 안 나가게 되면 이익으로 계상이 되겠죠. 그러면 주가 수준에서 판단해 보게 되면 30에서 40%가 업사이드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한 12만 원 돼야 되고 첫 번째 12만 원 갈 수 있는 첫 번째로 근거가 AP 자체 AP를 사용해서 이게 안착이 됐을 때 가능권에 왔어요. 지금 한 11월 되면은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파운드리 쪽입니다. 제가 앞서서 반도체 분야에서의 삼성전자 매출이 150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이제 이익이 한 12조 정도 됩니다. 150조를 팔아서 12조 정도를 이익을 발생시켜 10%가 좀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사는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반도체가 주기 산업이니까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 나빴다 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반도체 매출에 대한 부분은 크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그간의 주력으로 핵심 사업으로 진행했던 파운드리하고 낸드 쪽에서의 적자였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이냐면 반도체 매출이 150조인데요. 파운드리 쪽하고 낸드 쪽이 한 30조 정도 매출해요. 150조에 포함되어 있는 30조입니다. 여기에서 8조 적자입니다. 매년. 다 까먹고 있죠. 이 부분이 다 까먹는 겁니다. 반도체. 얘만 뭐 본전만 해도 수익이 엄청 좋아지는 거죠. 본전만 하면 어마어마해지죠. 근데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건 올해는 어려워요. 가능성은 올해 나타나고 몇 가지 부분들이 이제 현상화되고 있는데 첫 번째 가능성은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는 그 TSMC가 전체 시장에서 한 65%를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20%가 좀 안 됩니다.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TSMC가 양분된 시장이라는 거죠. 나머지 회사들은 5%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두 회사가 전체 글로벌리 모든 파운드리 쪽을 다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지만 이제 테슬라로부터 20조 이상의 파운드리 쪽 그 수주를 받았다고 발표된. 근데 이거는 오늘 얘기는 아니고 28년도부터. 그리고 2나노급. 2나노 아직 수율이 30% 나옵니다. 이게 아직 현실화된 얘기는 아니고 미래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의미가 없고요.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 뭐냐면 일본의 닌텐도사의 제품 중에 스위치라고 하는 스위치2가 나왔죠. 이게 전 세계 스위치1이 1억 한 5천만 명이 사용을 하는 게 굉장히 밀리언셀러처럼 많이 팔리는 제품인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뭐 웬만한 집에 하나씩 다 있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이 닌텐도사 스위치2 수주를 해서 그 엔비디아에 납품하면 엔비디아가 도시바 여기에 납품하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이게 지금 선주문이 한 500만 대가 들어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게 스위치2 홍보가 되고 판매가 되는 과정에서 뭐 스위치 1만큼은 안 팔린다 하더라도 1억 대 이상에 팔리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 파운드리 쪽의 개선이 내년도 정도에는 이게 이익치가 확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8조가 또 업사이드 되면 12만 원 아까 계산했죠. AP가 올해 장착이 되고 내년도에 파운드리 쪽의 적자가 개선이 되고 30% 이 두 가지로 하면 15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20만 원을 넘어가는 시나리오는 외국인이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32조 원을 매도를 했어요. 이 중에 삼성전자가 25조 원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8월 외국인 지분 한도 비중이 58%였고요. 지난 4월에 삼성전자 외국인 투자 비중 한도가 49.5%, 대략 50%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51.5%입니다. 그러면 통상 삼성전자에 대해서 과거 20년 동안 외국인들이 적정 수준에서의 보유 한도 비중은 55%입니다. 그러니까 55%를 기준해서 넘어갈 때 60% 갈 때도 있고요. 50% 내려올 때도 있었어요. 하한선이 50%입니다. 그래서 지금 51.5%인데 이게 55%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사게 되면 제가 아까 30%, 12만 원, 15만 원, 20만 원을 여기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정도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20만 원 정도까지 판단하는 근거로서의 내용이 이 세 가지. 외국인의 보유 한도 비중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오는 것. 두 번째는 파운드리 쪽의 적자 구조 개선. 세 번째는 자체 AP 장착에 대한 비용 축소. 이 세 가지가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8만 전자에서의 목표 주가를 뭐 9만을 바라볼까? 10만까지 써야지 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9만 10만 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15만 원, 20만 원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가지고 있는 내재적
재료, 가치 부분을 판단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8만 원도 사실 어떤 분들은 좀 약간 부담스러운데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니다. 앞으로 네. 실적이 좋아질 일들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라는 네. 얘기네요. 아마 이와 비슷한 얘기를 제가 지난 4월에 나와서 삼성전자 5만 원 내외의 가격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5만 원의 주가는 워낙 저평가되어진 상태에서 주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심도를 가져가시란 말씀드렸고 우리 대표님께서도 그때 그럼 한번 사볼까요? 라고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기억이 되는데 저는 5만 원에서 8만 원이 맞지만 지금도 여전히 거기에 대한 비유는 동일하게 지금도 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외국인들이 엄청 샀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엄청 샀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분율에 대한 말씀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늘진 않았네요. 49.5%의 외국인 투자 한도 비중이 지난 5월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수준 그러니까 한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5% 정도 투자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아마 제 추정하는 금액으로는 2조 한 5, 6조 정도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가 변화하면 한 4조 정도 절대 금액이 좀 바뀌는 수준에 따라서 금액 차는 있겠으나 1%의 지분이 변화할 때 한 4조 정도 외국인 자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이 사긴 했죠. 절대 금액으로 4조 이상의 삼성전자를 매수했으니까. 일반 비중으로 따져보게 되면 앞으로 살 규모가 훨씬 더 크다. 왜? 88,800원에서 49,200원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무려 25조 원을 팔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업황이 좋아서 사고 전망이 나빠서 팔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 관점으로 판단하게 될 때 한국에 대한 매수로의 진행이냐 아니면 포트를 좀 줄여야 되냐 이 과정이니까 기본 수준에서의 비중은 가져갑니다. 일정 시점이 지나게 되면. 그럼 어쨌든 지금 지분율만 봤을 때는 저점 구간에 있는 거니까 아직 외국인들이 더 수급으로 더 들어올 만한 요인들은 충분히 있다. 평균이 55%였으니까. 그렇죠. 20년 내 평균을 보게 되면 55%가 기준이고요. 많게는 60% 갈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50%까지 내려온 수준이 저점. 항상 그랬습니다. 그럼 한 10에서 15조 정도는 더 지금 외국인들이 막 살 수도 있겠네요. 네. 앞으로. 25조를 팔았고 지금 5조를 좀 넘게 샀기 때문에 뭐 최소한 15조 이상은 더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기관이나 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삼성전자를 좀 좋게 본다면 앞으로 어쨌든 가격 상승 여력은 좀 있어 보이는 상황인데 여기서 뭐 어떤 반대로 좀 하락 요소라든지 불안 요소는 없을까요? 있죠. 엑시노스인가요? 엑시노스?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재료 가치 측면에서의 주가 판단을 했던 내용이고요. 이제 수급 측면에서의 내용으로 불안 요소가 있겠죠. 뭐냐면 제가 삼성전자는 절대적으로 기업 가치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평가로의 매수 매도가 아니고 한국 시장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팔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하락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는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오늘 몇 가지의 그 시그널들이 발표된 흐름들이 있었어요. 환율입니다. 환율. 오늘 환율이 9원 10원 정도 올라가지고 1395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400원 언저리까지 올라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그 하는 총재하고 IMF 총재가 대담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는 총재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정확한 용어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금리가 하한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리지 못하는 구간에서의 금리 수준에 한국 금리는 도달했다라는 메시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추가 금리 인하가 없다. 이후에 다른 금리 인하와 비슷한 형태의 대출 규제를 해제할 수는 있겠으나 금리 인하로의 경기 부양 흐름은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투자 자금들이 국내에서 해외로 쭉 옮겨가는 과정에서 환율이 오늘 10원 가까이 올랐거든요. 최근에서의 한 2달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단부는 1,400원, 하단부는 1,375원. 이 구간에서 평평하게 등락은 있었지만 25원 렌즈에서 등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1,400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게 되면 외국인의 자금 이탈은 단기적이겠지만 일시적으로 쫙 나오겠죠. 그러면 그들이 팔 수 있는 당연히 뭐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그래서 하락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내용이 이번 주 다음 주 구간에서 흐름이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죠. 하이닉스도 많이 샀다던데 그럼 하이닉스 쪽도 같이 좀 가격의 조정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이닉스를 살까요? 삼성전자 살까요? 이게 이제 아주 일반적 질문입니다. 그렇죠.
다르죠. 그러니까 뭐냐면 엔비디아를 살까 AMD를 살까 요 개념하고 또 그럴 수도 있죠. 비슷하다고. 왜냐면 시총 규모 측면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삼성전자는 한 13%, 하이닉스는 한 6, 7%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시총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고요. 그리고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삼성전자를 반도체 회사라만으로 알고 있는데 휴대폰 부분이 매출이 최근까지 더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기준으로 비교 자체가 조금 힘들고요. 이게 성향 자체로 판단한 나는 하락할 때 좀 많이 빠지고 상승할 때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 좀 탄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하이닉스겠죠. 나는 장이 안 좋아서 좀 빠지더라도 좀 1, 2%, 2, 3% 많이 빠지면 3, 4% 올라갈 때도 뭐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리스크도 열어놓고 상방의 수익률도 뭐 열어놓으면 하이닉스. 안정적인 투자 관점으로 진행하신다면 삼성전자. 이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될지 단순하게 반도체 투탑 내에서 어떤 게 좋냐? 라고 물어보시면 탄력은 당연히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좋겠죠. 그렇죠. 빠질 때도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지고. 그래서 이 관점으로 이제 본인 성향이 어떠한지를 판단해서 종목 접근을 하는 게 좋으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종목은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로도 1년에 연간 단위 수익률을 한 30% 충분히 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 자산이 1억이라 하면 절대적으로 7, 8천만 원에 대해서 하이닉스에 투자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삼성전자는 1억이면 1억 다 투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어떤 성향과 어떤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두어서 살까라는 측면이 좀 다르겠죠. 가격이 부담스럽다라는 점만 좀 보면은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대표님. 하이닉스가 30만 원대고 삼성전자 7만 원대에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산다. 이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까? 절대 가격으로 접근하시면 왜 100만 원이 넘어가는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덜 올랐잖아요. 하이닉스보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그러면 맞죠. 그러면 좀 괜찮을까요? 근데 반면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더 올랐다고는 못 간다라는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서 쭉 삼성전자에 대해 말씀을 드린 거는 못 갔지만 앞으로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삼성전자가 더 많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 하이닉스는 다 노출된 재료들이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삼성전자는 아직 노출되지 않은, 아직 숨겨진 재료들이 많이 보유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절대 가격 수준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료적 가치 측면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다른 거 여쭤보기 전에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자체만으로도 지금 상법 개정이나 뭐 이런 걸 해서 지금 다른 뭐 지주사들이든 뭐 금융주들 막 올라간 게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삼성전자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상법 개정을 통한 전반적인 그냥 한국 증시의 어떤 그 상승세 이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된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작년하고 어쨌든 법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 밸류 프로그램이 작동했고 그 뒤에 상법 개정이 따라왔죠. 좀 늦었습니다. 법 개정이. 좀 지난해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늦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지주사, 금융주, 삼성전자를 세 카테고리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세 카테고리를 딱 30초 만에 정리해드릴게요. 지주사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승계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 중심으로 해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LG는 승계가 완전히 이루어졌죠. SK는 승계가 되려면 한 10년, 15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해당 종목의 지주사들은 시차를 두고 좀 기다려야 되겠죠. 반면에 현대차는 순환출조 구조이긴 하나 승계가 직전에 와 있는 몇몇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가 더 올라갈 여지가 충분합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서 승계 원활한 내용에서의 제도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승계가 최소한 5년 내에 진행되어 수 있는 이 기업들에 대한 지주사들은 관심권에 두고 투자하셔도 되고요. 금융주를 보게 되면 은행주는 PBR 기준으로 0.9가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공히 적정 주가입니다. KB금융으로 보게 되면 13만 원 정도. 이거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돈 가지고 장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PBR을 많이 따지는데 PBR이 0.9가 맥시멈입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PBR이 한 0.875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올라갈 여지에서의 맥시멈 가격 수준이 한 15% 20% 남아 있다라고 보는데 그 맥시멈까지 가기가 힘들 겁니다. 은행주는 투자 측면에서의 판단을 해보게 되면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증권주, 금융하면 은행하고 증권이니까 증권주들은 최근에 올라가는 내용이 뭐냐면 자사주를 소각하라는 내용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증권주들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락할 때 많이 사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사면 무조건 소각하는 게 기본인데 우리는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많이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증권주는 보통 ROE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
이익률로 판단하는데 자기 자본 이익률이 한 10% 되면은 거의 내 돈 가지고 장사해서 10% 수익을 내면 거의 최대치로 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거는 ROE가 한 0.8 언저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큰 회사들은 대략적으로 넥라인까지 왔고요. 자사주 보유가 많은 부국증권이라든가 교보증권이라든가 신영증권이라든가 자사주가 뭐 거의 40% 가까이 되거든요. 이 회사들은 안절부절해요. 교환사채를 발행하든 소각은 또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소각을 하든 뭐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이들 종목들은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 그러면 삼성전자는 뭐 그런 상법 개정으로 의한 어떤 뭐 실적은 아닌 그냥 자체적인 그냥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이미 좀 됐다고 보는 건가요? 뭐 승계도 끝났고요. 지금 세금 납부하고 있으니까 딱히 뭐 그거는 없다. 네. 실적 싸움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즘 뭐 실적도 좋고 뭐 분위기도 좋은 또 하나의 파트가 또 조방원 해가지고 조성방산 원전인데 네. 이쪽들 주가나 아니면 어떤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얼개부터 짜드리고 네. 우리가 조방원 얘기를 좀 많이 해보죠.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투자자분들께서 관심도가 높지만 조방원도 워낙 핫한 네. 2년여 기간 동안에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가장 관심도가 높고 또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조방원이 왜 올라갔는지를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조선주의 최근 내에서의 이익단에서 영업이익단에서의 최근 3개년도 흐름을 대략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대표주인 한국조선해양부터 말씀드릴게요. 다 열건 안 하고 한 종목씩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간이 짧으니까. 네. 한국조선해양의 최근 3개년도 영업이익은 네. 23년도에 대략 한 4, 5천억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네. 그리고 지난해 1조 한 4, 5천억 됐어요. 올해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와, 올라갔네요. 뭐 이거 2배가 아니라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내년도에는 뭐 4조 언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계 효용에 딱 직면했죠. 네. 방산주 마찬가지입니다. 23년도에 6, 7천억 정도 했습니다. 지난해 1조 뭐 초반 중반 했고요. 올해 거의 3조까지 됐습니다. 네. 조선주하고 방산주는 최근 주가가 24년도부터 주가가 쭉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익이 배가가 되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조방원 네. 원전을 봐야 되겠죠. 원전 대표주는 우리가 판단할 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근 그 이익단에서의 규모를 보게 되면 23년도에 1조 2천억, 작년도에 1조, 올해 1조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주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이 네. 없잖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 이제 얼개는 딱 짜드렸고요. 두 번째 조방원 하면 딱 뭐가 생각납니까? 그러니까 이익 빼고 왜 올라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이거요? 네. 바꿔서 질문 드릴게요. 네. 조방원은 수출 관련주죠. 그렇겠죠. 네. 수출입니다. 네, 네, 네. 그러면 환율 상황에서 높은 환율의 상황이면 이익이 배가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의 20년 내의 평균 환율이 1,200원입니다. 그러니까 2,000원 IMF 때 갔고 금융위기 때 1,600원 갔고 네. 팬데믹 때 1,500원을 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점도 800원, 1,000원, 1,050원 저점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평균 지점에서의 환율을 20년 동안 쭉 그래프 상황 하에서 많이 움직였던 가격 구조 수준을 보게 되면 1,200원이 네. 적정 환율이라기보다는 그냥 평균적으로 올라가면 하방으로 내려가면 상방으로 회귀하는 성격에서의 네, 네. 환율 시장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평균 환율 그리고 올해 초까지의 평균 환율은 1,400원입니다. 높게는 1,480원, 90원까지 갔었던 네. 적이 있었고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1,400원 이상에서의 환율이 머물렀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네. 순간적으로 환율이 올라갔다가 바로의 회귀하는 과정들을 많이 보여줬을 뿐이지 1,400원대에서의 1년 반 가까이 머물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면 조방원은 수출 관련주이고 네. 평균 환율이 1,200원 수준에서 1,400원 수준에서 최근 2년 동안의 환율이 머물렀다라고 한다면 내가 기존에 100원을 팔아도 회사가 가져가는 돈은 20% 가까이 네. 이익이 점증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까지 주가가 강했던 게 조방원 플러스 전력기기 플러스 화장품이었던 겁니다. 이게 다 수출 관련주들입니다. 네. 수출이 잘 돼요. 삼양식품 네. 뭐 100만 원 넘어가서 160만 원 간 것도 다 수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관련주들이라는 측면이 두 번째
주가의 강세 요인으로 작동을 했던 겁니다. 두 가지. 이익이 점증하고 있다. 단순 2배가 아니고 2배, 3배. 이익이 점증하는. 당연히 실적 개선이니까 주가가 올라가겠죠. 두 번째, 시장 환경의 환율 상황에 따른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였다. 그러면 딱 지금까지는 올라갔습니다. 앞으로를 봐야 되겠죠. 이익단에서 그러면 한계 효용에 따라서 앞서서 6천억, 1조 2천억, 3조 5천억, 그리고 내년도에는 4조 조선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방산주도 비슷한 궤적입니다. 방산주의 대표주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린 것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약간의 한 5% 차이는 있지만 비슷할 겁니다. 항상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한계 효용성에 의해서 내년도 실적은 이익에 있어서 이제 증가는 하겠으나 이제 그 증가 폭이 이전에 대비해서 폭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주가가 더 가기 위해서는 뭔가 임팩트 있는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뭐 노크가 늘어난다든가 또는 뭐 수주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동안은 뭐 이렇게 전차 뭐 이렇게 야포 이런 거 했는데 항공기를 대량으로 수출한다. 이렇게 단가가 높은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건 가능성인 부분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조방원의 종목들은 여기서 점프해서 고점을 돌파하고 주가가 세게 가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야지만이 진행이 되어지겠구나. 이게 첫 번째 실적 부분에서의 평가고요. 두 번째 환율 상황에서의 변화로의 흐름을 판단하고요. 환율이 1,400원대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에 1,350원, 1,370원까지 내려왔다가 1,400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어?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통상적으로 달러 약세야? 그리고 원하는 강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책에서 배운 내용이야. 그렇다면 환율의 상황이 앞으로 미국이 첫 번째 금리 인하, 두 번째 금리 인하, 올해까지 세 번째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내 원달러 수준에서의 상황 흐름을 전망해 보게 될 때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이 위보다는 아래로의 방향성이 좀 더 강화될 여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환율 상황도 그렇게 유리한 흐름이 아닐 것 같아. 그러면 조방원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 투자 시점을 조금 지켜보면서 판단을 좀 유보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 나쁘다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상승세가 좀 줄어드니까 뭐 실망감 아닌 실망감이 들면서 이제 좀 다른 데 갔다 와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뭐 한두 달 내에서 지금 가격에서 크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난 조선주 뭐 27년도까지는 도크가 다 차서 물량을 더 이상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조선의 빅 사이클은 보통 10년이 가기 때문에 난 그냥 가져갈 거야. 한 5년 투자 목적으로 해서 가져갈 거야. 나쁘지 않아요. 다만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뷰들이 많은 상황 하에서 굳이 지금 상황 하에서 주가가 점프해서 예를 들어서 조선주 한국조선해양이 40만 원대인데 이게 60만 원, 70만 원 간다는 흐름이 아직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1년 6개월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반도체가 좋다 하니 또는 뭐 경기민감주들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하니 그쪽 투자를 진행하셨다가 한정된 자원을 다시 이후에 사셔도 한 6개월 내에서의 주가 상황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내가 팔면 주가가 올라가겠지.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진행하신다라고 한다면 갔다 오셔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이 뭐 옮기는데 크게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뭐 세금이 뭐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다른데 갔다가 다시 오는 것도 괜찮다. 경기 민감주가 좋아진다는 얘기 방금 전에 하셨는데 이거는 뭐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민감주 하면 어렵죠. 경기 방어주 하면 어렵고. 쉽게 말해서 경기 방어주 하면 주가가 막 빠져요. 근데 뭔가 리스크 온 상태예요. 위험이 있어도 시장에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회피하는 종목들을 경기 방어주라고 일단 얘기하거든요. 그게 음식료, 그 유틸리티, 뭐 한전, 뭐 KTNG 이거 우리가 돈 없어도 먹고 쓰고 입어야 되는 부분은 항상 사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기 방어주라고 하고요. 경기 민감주는 뭐냐면 경기가 회복되고 경기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의 흐름들의 섹터가 경기 민감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가 그럼 업종이 뭐가 있나요?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것은 정부 정책에서 돈을 투여해서 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경기가 자생적으로 좋아지진 않습니다. 뭔가 뭘 해야죠. 이게 있어야 됩니다. 투여되는 게 있어야 산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항상 추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경기 민감주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미국이 왜 금리 인하를 했을까? 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뭐 그런 애매한 그
내용이 아니고요. 미국이 뭐 금리 인하할 때가 돼서 뭐 아니고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 이유는 첫 번째로의 목적은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물가가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40년 동안 미국의 물가 수준은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물가가 확 9%까지 CPI가 올라갔던 부분이었고요. 지금 2% 중반대에서 물가에서 여기서 더 내려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 물가가 너무 높다라고 해요. 근데 물가를 더 낮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했다면 물가를 낮출 수 없다면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거든요. 경기를 좋게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런 목적에서 금리 인하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연입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의회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간 선거를 성공시켜야 되거든요. 중간 선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가장 큰 지표로 판단하는 게 경기 민감도입니다. 경기가 이번 대통령이 뽑았더니 잘 살게 됐다. 못해, 잘해,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미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로 금리를 했고요. 중국은 또 내년에 무슨 이벤트가 있을까요? 내년에 뭐가 있죠? 시진핑 4기. 뭐 4기가 독재라는 얘기들도 하여튼 뭐 그 시점상으로 보면 내년에 벌써 그렇게 됐네. 전인대 통해서 시진핑 4기를 추진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러면 중국 똑같습니다. 뭐 4기를 하든 5기를 하든 여기서 통과되고 국민들로부터 저항이 없을 만한 수준이 된다라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기를 막 부양시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 주체가 동일한 지금 해결해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에이펙에서 미중 회담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중국을 계속 견제하는데 뭐 이번 주 주말 정도에는 틱톡에 대해서 서로 합의한다는 뉴스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경기 부양이 목적입니다. 양국이 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 되는 과정에서 경기 민감주들이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럼 경기 민감주가 종목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경기 민감주는요, 경기가 살아나는 과정에 대표적인 섹터를 말씀드리면 석유화학, 철강, 건설, 유통 이런 게 이제 경기 민감주. 경기가 좋아지면 이들 그 산업이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석유화학은 시차가 좀 뒤늦게 움직여요. 유통주들은 제일 먼저 움직여요. 그리고 백화점주가 최근에 나쁘지 않은 겁니다. 건설주들도 자금이 집행되고 실제로 굴착기가 땅을 파는 과정의 시차가 조금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와 건설은 뒤에. 철강이나 그래서 현대철 최근에 막 외국인들 20일 연속 사고 막 그러잖아요. 미리 아는 겁니다, 얘네들은. 타이밍상으로. 그다음에 건설기계. 제가 바라보는 거는 현대건설기계 같은 종목들은 리스도 하고 굴착기도 만들고 뭐 휠로다도 만드는.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첫 번째가 SOC 투자밖에 없습니다. SOC 투자만 해서 돈을 확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하게 건설기계 종목들이 타켓. 유통주들이 타켓, 그리고 시차를 두고 건설, 석유화, 철강 이런 종목들이 긍정적으로 주가의 반응도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금리 인하 목적은 경기 부양. 경기 부양은 내년도 중간 선거와 시진핑 4기에 맞물려서 좋아질 거다. 이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방금 이제 경기 민감주가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뭐 또 다른 종목 이런 것 좀 있을까요? 왜냐면 지금 이제 코스피가 벌써 이제 3천 중반인데 예전에 5천 이야기하면 좀 허무맹랑하게 들렸지만 이제는 3,500이니까 4천 정도는 이제 금방 갈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가는 거나 있죠. 그러니까 갈 것 같아서 이럴 때도 놓치면 안 되니까 또 다른 아까 반도체 좀 좋다고 얘기해 주셨고 경기 민감주 얘기해 주셨는데 다른 것들도 있는지. 반도체 경기 민감주는 아무나 하는 얘기입니다. 저만 아는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죠.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방송을 봐주시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에 성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 성공하지 못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는요, 핫한 종목을 따라다니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큰 수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미리 선점해서 기다리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시장에서 절대 불변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주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절대 불변. 이 불변의 원칙은 뭐냐시냐면 실적 턴 어라운드입니다. 제가 앞선 코너에서 우리가 이제 조방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방원에 대한 실적 부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적이 점증 정도가 아니라 3배씩 점프했죠. 그러면 2023년도부터의 실적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2022년도 실적은 어떠셨을까요? 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조선주 잘 보세요. 한국조선해양이 24년 1월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쭉 2년 동안 올라왔어요.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00만 원을 넘어갔는데 이게 24년도부터 주가 올라갔어요. 적자 내지는 규모가 작았던 부분이 실적이 확 턴어라운드 하면서부터의 주가가 상승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적 추정치를 미리 내년도 거를 예상하기는 힘들겠지만 적자 구조가 계속 유지되다가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 기업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느냐? 당연히 물어보시겠죠.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대표적으로 4년, 5년 만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몇몇 종목들이 있어요. 첫 번째, 카카오페이. 두 번째, LG 디스플레이. 세 번째, 하나솔루션. 네 번째, 2차전지 업종. 이 네 가지 종목, 그러니까 네 가지 흐름에서의 종목들은 최근래에 실적이 좋지 않았다. 대형주이죠, 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적자가 단기간에 적자가 났다고 망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적자 규모를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들 보면 많이 빠졌을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다가 올해 시점에서 부분 흑자로 돌아선 기업들도 있고요. 분기 실적으로 전환이 된 기업들도 있고 내년 실적에서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 내용들이 아마 가볍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언급해드린 이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크로스 체크 차원에서 기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흑자 전환 얘기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을 투자하실 때 실적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돌아서는 종목들의 주가 수준이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방향성을 두고 쭉 갈 수 있거든요. 기업의 실적은요, 관성의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적자가 났다가 다음 달에 흑자 나고 다음 달에 적자 나는 경우들은 아주 작은 종목들은 그러기도 합니다. 시황에 워낙 민감한 종목들은. 근데 대형주들은 적자, 흑자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흑자로 한번 돌아서면 흑자 규모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요. 다시 늘어나기도 하고 이 관성에 의해서 이 방향성은 그대로의 이게 산업이거든요. 산업 자체는 관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동안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줄였다든가 이익이 개선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굉장히 비관적 내용에서의 메시지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을 시차를 두고 삼성전자 지난 4월의 주가 수준에서 49,200원 저점을 찍을 때와 같은 분위기처럼 이런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를 봐서 이게 미래라는 게 뭐 5년 10년 얘기가 아니고요.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 흐름을 봐서 지금 시점에서부터 관심도를 가져가면서 투자 목적 측면에서 물량 확보해 가는 전략이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다들 관심이 없을 거잖아요. 그렇게 종목에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을 것이고 적자도 나니까 옛날에는 뭐 좋아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관심도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또 주가가 또 가치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적이 반등만 된다면 또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되면 또 주가가 올라가면 또 다시 막 되게 긍정적으로 다 해석을 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주가가 빠질 때는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맞습니다. 주시장에서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핫한 업종은 핫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분명하게 가격의 현상이 핫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를 걸어야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턴어라운드 대상 종목들의 흐름들은 가격적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시간적 리스크가 조금 튀어될 수는 있겠어요. 뭐 다음 달에 갈 수도 있겠으나 그 다음 달에 갈 수도 있겠죠. 시간적 가치를 좀 더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턴어라운드 기업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 많이들 이제 가지고 가셨었다가 또 많이 고생들도 하셨는데 이제는 좀 그 전반적인 시황 자체도 아까 말씀하신 어떤 구조적 문제가 좀 해결이 되는 거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이미 가격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반등을 줬던 상황이죠. 했죠. 대표적인 LG화학은 뭐 거의 한 40~50% 올라왔고요. 대표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에코프로베인 같은 경우에도 9만 원 저점 찍고 지금 12만 원이니까 한 30% 정도 바닥점에서는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물론 매수를 했던 매수 단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에코프로베인 5만 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40만 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20만 원 내외에서 많이 사셨기 때문에 지금도 손실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최근래에서의 흐름만을 놓고 보면 한 30% 40% 정도 올라왔습니다. 고점은 14만 원이었으니까 거의 40~50% 올라온 상황이죠. 바닥은 찍었어요. 분명한 건 바닥은 찍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이 바닥을 더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업종에서의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Gsol루션 같은 경우에
경우에도 2분기 흑자를 냈거나 1분기 흑자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지원금 말고도 LG솔루션 흑자로 전환했고 에코프로비엠도 2분기 연속 흑자. 물론 금액은 작습니다. 아직 금액 절대 금액은 작지만 적자의 흑자로 돌아섰다라고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프체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들 기업에 대한 뭐 캐즘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네. 캐즘은 거의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아닌가. 다만 여기에 대해서 2차전지 업종이 여기서 이전에 그런 화려한 시절에서의 가격 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기차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전기차의 판매 대수라든가 전기차를 바라보는 관점이 3년 전하고 지금 좀 달라졌어요. 그렇다 본다면 전기차에 국한되어진 배터리 산업에서의 흐름이 아니고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ESS에 네. 대한 부분들. 아직은 시장 자체가 한 10분의 1 규모입니다. 왜냐하면 LG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한 20조가 넘는데 한 25조 되는데 ESS 분야의 매출이 한 2조, 3조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올해는 2, 3조이지만 내년에는 5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 대수는 정체지만 서비스 분야에서의 그 상승 곡선은 뭐 2배, 3배 뭐 계속 점증하지 않습니까? 100%씩 신장하지 않습니까? 네. ESS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10분의 1 규모에서의 시장 규모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지만 내년도에 2배, 내후년도에는 뭐 몇 배 이렇게 해서 성장하고 있는 부분의 사업 분야이거든요. 네. 그래서 배터리 산업 또한 우리가 전기차에 국한되어서 많은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산업이었지만 ESS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또는 드론이라든가 이렇게 앞으로는 좀 더 확장돼 가는 진화된 상태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 전기차 안 팔려 보조금도 축소하고 이렇게만 바라봐줄 필요는 없지 않겠나. 확장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반도체도 2000년 초반에 삼성전자가 그 각 집에 PC 한 대씩 있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PC 뭐 10년씩 쓰는데 그 반도체 쓰임새가 어디서? 그러니까. 휴대폰이 나오고 냉장고에도 반도체가 네. 뭐 이런 확장성을 가지고 산업이 커 나가지 않습니까? 배터리 산업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뭐 로봇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다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요. 로봇 한 번 충전하면 1시간 채 운영이 안 된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전고체 배터리도 이 부분에 이제 아마 상용화가 되면 더 확장될 건데 지금은 교체하는 시기가 너무 빨라서 로봇을 현장에 투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데 이것도 이제 사용 시간이 2시간, 4시간, 4시간 정도가 되면은 효율성이 나온다고 해요. 8시간 중에서 2번 정도 갈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배터리 산업의 확장성을 가지고 진화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한 3,500 정도 되는 포인트에서 4,000 정도를 만약에 간다 그러면 네. 어쨌든 어떤 섹터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줘야 될 텐데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든지 당장은 뭐 반도체가 어쨌든 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시총의 거의 20%, 삼성전자가 그러니까요. 14%, 하이닉스가 6, 7% 되니까 20% 부분을 투탑이 딱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올라가야지만이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이제 시총 변화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산엘로비트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기존에 시총 한 40위권이었는데 시총 10위권으로 올라갔다. 이게 항상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가격을 보지 마시고요. 약간은 롱텀한 시점에서의 상황이겠으나 시총 순위에서 밀려났던 종목들이 시총 순위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 시장 많이 투자하시니까 애플이 지금 3위지 않습니까? 원래는 절대적 13년 동안 애플이 1위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이 다시 1위로 올라선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엔비디아가 빠져서 1위로 갈 수도 있고요. 애플이 올라가서 갈 수도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애플이 전통의 1위 자리를 다시 차지하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몸집의 문제거든요. 제가 엔비디아 1년 매출이 180조, 애플 매출이 550조라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익치가 개선이 좋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 1위일 뿐이지 몸집으로 갑니다. 몸집으로. 매출로는 뭐 차이가 나니까요. 3배 차이 나죠. 거의. 몸집으로 가면 결국은 방향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실 때도 시총 상위 종목을 쫙 보시면서 10년 전에는 이러이러한 종목들이 시총 상위권에 있었는데 지금은 시총 50위, 60위?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가 지금 시총이 한 45위 정도 할 겁니다. LG전자도 시총 한 30위권 할 겁니다. 그런데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삼성전기나 LG전자가 시총 10위 이쪽 저쪽에 있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카카오 네이버가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시총 3, 4위였습니다. 지금 시총 10위권 바뀝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밀려났던 종목이 다시 올라오는 거고 올라갔던 종목이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수 4,000포인트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4,000포인트가 오늘 갔던 종목이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시총 상위권 내의 종목들이 다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이 친구가 내려가서 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얘가 밑에서 치고 올라와서
지수가 올라가는 형태에서의 4,000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지수 5,000포인트 간다고 하니 그냥 난 주식 가지고 있어. 이게 아니고요. 능동적 매매를 통해서 수익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왜? 바닥에서 바닥 찍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네. 전체 종목들이 퍼센테이지가 다를 뿐이지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바닥에서 저점 찍고 지수가 세게 올라갈 때는 무조건 반도체가 올라갑니다. 이거는 뭐 절대 불변입니다. 그런데 일정 구간에서의 상승 궤도에 딱 올라섰어요. 여기서 다시 눈높이를 높여가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뀝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바뀌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종목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연구도 필요하고요. 그러면은 뭐 얘기 나온 김에 삼성전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네이버도 많이 샀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이버 사신 분들은 요즘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28만 원 가다가 지금 한 23, 4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네. 네이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거는 지난 초에 강하게 올라갔다가 네. 내려왔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는 거고요. 네. 실제로 많이 가지고 계신 건 삼성전자 1위, 2위가 카카오, 3위가 현대차입니다. 네. 1위가 550만 명, 2위가 110만 명, 3위가 50만 명의 투자자들이 가지고 계시는데 더 궁금한 건 아마 카카오를 더 궁금해하실 카카오도 궁금하실 거예요. 입니다. 네. 물론 다행스럽게 카카오가 최근에 주가가 나쁘지 않아서 네. 네이버에 비해서 나쁘지 않아서 카카오에 대해서 질문 안 하시고 네이버에 대해서 네. 질문을 하시는데 카카오 네이버는 네카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취급을 하죠. 네. 주가 움직임도 비슷합니다. 얘가 좀 빠르고 얘가 느리고 할 뿐이지 얘는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고 얘는 올라가기 시작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네. 네이버든 카카오든 지금 현 시점에서의 관점으로의 판단을 해보게 되면 저는 굉장한 메리트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실적 턴어라운드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는 역대급 매출을 계속 찍고 있거든요. 매출적 네. 측면에서 이익단에서의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종목을 비교해 보게 되면 카카오는 매출은 늘어나는데 이익은 정체되어 있어요. 네이버는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종목 내에서의 평가로의 판단을 해보게 되면 네이버가 좀 더 그 선호도가 네. 높은 네. 주가의 상황이 앞으로 나타날 거라고 판단되고 공이 같지만 그리고 AI라는 테마에 딱 걸려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가지고 계신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종목이 아닌가. 오히려 반도체 투탑보다는 IT 플랫폼 내에서의 네카오가 더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 좀 막 지지부진하다고 팔고 뭐 다른 걸로 옮기면 또 그때 또 마침 또 이렇게 회복하고 뭐 이럴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팔면 오른다고 하는데 네. 내가 판다기보다도 조금 갈아타자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잠깐 갔다 오자는 말씀을 우리가 조방원에서 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잠깐 갔다 오는 종목이 있고요. 네. 조금 탄력이 들여도 기다려보는 종목이 있는 거죠. 네카오는 기다려봐야 된다. 좀 기다려야 되는 네. 종목이다. 왜냐면 이것도 최근에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도 이제 네이버에 팍 물려 있더라고요. 한 10몇 프로 빠져 있다고. 네네. 그나마 최근에 좀 올라서 다행이야 막 그러시길래 네.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요거는 좀 기다려봐라. 괜히 딴 데 갔다 오다가 또 타이밍 놓칠 수 있다. 20만 원 살짝 깼다가 23만 원까지 네. 올라왔는데요. 아직도 더 갈 자리가 많죠.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현대차도 가지고 있는 분들 지금 요즘에 이게 뭐냐고 하시는 분들 좀 있는데 한번 오르고 나서 좀 횡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한 번 오르고 나서 횡보가 아니라 지난 상반기에 한 번 오르고 계속 횡보죠. 그렇죠. 1년 반 그냥 횡보입니다. 횡보인데 그래서 이거 너무 소외돼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주시장이 올라갈 때 네.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반도체가 먼저 움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전기전자가 움직여요. 그 다음 자동차가 움직여요. 이유가 있습니다. 반도체가 움직이는 것은 외국인이 주식을 사기 때문에 반도체가 움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바닥 찍고 올라갈 때는 외국인이 사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기관이나 개인이 사서 저점 찍고 올라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관은 외국인은 집중력이 있습니다. 네. 큰 자산을 몇몇의 종목에 투여를 하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수가 저점 찍고 턴어라운드 하는 과정에서 상승으로의 전환이 됐을 때는 반도체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기전자가 왜 움직이느냐에 보면 양 주체가 있죠. 외국인과 기관이 있는데 기관들은 항상 복지부동해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나서서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왜? 혼나니까. 네.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항상 많은 수익을 내는 게 목표이지만 기본적으로 벤치마크 플러스 알파 수익을 내야 됩니다. 벤치마크는 종합지수입니다. 네. 그러면 기관들이 들어오는 시점 언제냐면 지수가 고점을 돌파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지수가 장이 이렇게 좋은데 왜 주식을 사지 않느냐라고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점을 돌파. 저도 기관에 있을 때 항상 배웠던 게 고점 매수, 저점 매도거든요. 돌파했을 때 매수, 하향 전환했을 때 매도.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이 기준으로
가지고 이제 생활합니다. 그래서 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기관이 사는데 기관이 사는 종목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외국인은 투탑을 사죠. 기관은 펀드에 보면 다양한 스펙트럼의 종목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수가 많아요. 중형주급에서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전기전자가 많습니다. 펀드에 보면 반도체도 일부 들어가 있지만 전기전자 종목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가 옵니다. 근데 전기전자의 문제는 얼마 전에 LG 디스플레이가 거의 한 20% 가까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체지 않아요? 또 한 번 올라가죠. 기관은 한 번 살 때 장부가 현실화를 위해서 한 번에 빡 사버립니다. 그러면 내 펀드에 있는 수익률이 확 올라가요. 그리고 난 안 사요. 한 번 숫자를 맞춰놓고 횡보해요. 한 번 또 삽니다. 막 돌아가요. 이날은 LG 디스플레이, 이날은 삼성전기, 이날은 LG이노텍. 이게 이제 기관이 사는 형태 흐름입니다. 장부가만 맞추면 됩니다. 벤치마크 플러스 알파를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반도체, 전기전자가 움직이고 다음 세 번째가 자동차라는 게 왜 자동차냐면 지수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보면 2,400에서 3,000 돌파해서 3,400. 전기전자가 움직여 3,600까지 예를 들어서 갔다라고 하면 살 게 없어요. 가격이 다 올라와서. 그러면 뭘 사지? 보면 자동차 수출도 잘 되고 안정적이고 주가 저평가야. 항상 그랬습니다. 자동차 사. 그래서 21년도 1월 4일에 현대 이화가 상한가 치고 지수가 3,300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세 번째 구간에서의 흐름에서 현대 이화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마지막에 막 가는군요. LG전자가 12월 그러니까 그 전에 12월 23일 날 상한가를 치고요. 이 순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은 지금 반도체 갔죠. 전기전자 갈 겁니다. 뭐 이미 일부 종목은 순환하면서 움직이고 그 다음 타켓이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전기전자 쪽을 한번 관심은 가지되 뭐 자동차 쪽도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빠른 순환매에 적응해서 능동적 매매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 사고 팔고 이거 사고 팔고 가능하겠으나 그거 맞추기 쉽진 않죠. 그런 투자자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럴 바에는 지그시 좀 기다려보라. 왜냐면 요즘에 뭐 현대차 뭐 관심도가 없으세요. 대부분 뭐 그냥 다른 거 살라고들 하시기 때문에 이럴 때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매수하기 또 좋은 시절인 것 같기도 하고. 전기전자 흐름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자동차가 움직이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의 기다리심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마음이 좀 심란하시겠지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미국장에 투자하는 매매 스타일로 한국장에 투자하면 성공하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최근 한 1년 동안의 테슬라의 주가를 보게 되면 400불 고점을 찍고 200불 초반까지 내려갔어요. 200불까지 내려갔을 때 투자자들의 얘기는 무엇이냐면 올라갈 거야. 투자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죠. 믿음. 400불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믿음이 실현된 거긴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국내장에 투자한다라면 성공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굳이 뭐 지금 이렇게 미국장만 한다, 뭐 한국장만 한다,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좋은 회사를 산다. 그렇죠.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좀 좋게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반도체도 그렇고 뭐 자동차도 그렇고 지금 관세 협정에 대해서 좀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대차는 도요타보다 지금 관세를 더 높게 받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지금 가격이 역전됐다 뭐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 자체가 아직 조금 불안 요소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관세 영향에 대해서 매출로에 이어지는 현상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이 올 연말, 내년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대차는 멕시코 쪽의 공장이기 때문에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담이 우리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부담으로 주가가 못 움직이는 영향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생산기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이제 관세를 놓고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조금 부정적이나 글로벌리 자동차 업종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도요타하고 현대차하고 상대적으로 관세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도요타 주가는 좋고 현대차는 못 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미국의 그 GM 대비해서 현대 거기도 주가 괜찮아요. 거기 GM 대비해서 현대차가 못 갔던 게 관세를 상대 국가에서 부과하면 GM에 특화된 시장 선호도가 나타나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으나 비단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 업종만의 주가가 긍정적인 것이 아니고 글로벌리 자동차 업종의 주가는 다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주가만이 최근 상황에서 움직임이 더딘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관세 때문이야. 관세 영향을 많이 받아. 650만 대 생산해서 그중에 한 거의 500만 대를 수출하는데 네. 그 수출 주요 국가 미국인데 거기서 25% 관세를 때려버리니까 선제적이었지 앞으로 못 갈 거야 라고 판단되는 우려 섞인 얘기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세 부분을 판단을 해보게 되면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과연 연말 내년 초까지 지속적으로 트럼프가 이 부분을 추진할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과거에 2017년도에 중국에 25% 관세 때리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철강 관세도 네네. 부과를 했었거든요. 알루미늄에도 50%, 철강에도 25% 관세를 했는데 이때 이제 똑같은 트럼프입니다. 이때 이제 6개월 기간을 두고 6개월 후에 어떤 상황에서의 변화가 있었냐면 쿼터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의 70%에 대해서는 무관세. 그 이상에 네. 대해서는 일부 낮추는 관세.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항상 협상의 기술의 네. 내용에 보면 테이블로 끌어들여서 압박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어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얻어내는 게 관세를 통한 수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미국 투자에 대한 부분을 얻어내는 것이고 그 미국 투자에 대한 얻어내는 부분은 상당히 트럼프가 이미 가져갔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당근과 채찍 정책에서 채찍은 줬기 때문에 이제 당근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보게 되면 자동차 관세? 시장에 그렇게 지금까지 영향을 준 부분이 다 시장에 녹아있지 않을까라고 해석하는 게 오히려 접근법에 있어서 유효한 접근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더 막 비관적으로 보고 더 네.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정도까지도 사실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채찍은 때린 거고 네. 트럼프가 뭐 정말 뭐 망하게 하려고 뭐 아예 뭐 미국에서 배척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너무 여기서 좀 공포감을 갖는 것 같다. 그렇죠.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 녹아 있다. 현재 악재 상황이 주가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켠에서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 뭐 굳이 뭐 한국 투자를 뭐하러 하냐. 아직도 미국 장 저렇게 좋고 지금 금리도 내려갔는데 아예 그냥 미국 주식 계속 투자하는 것도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지금 미장, 국장 뭐 전반적으로 투자 어떤 환경,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 환경 분위기는 저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미국장에 투자하는 매매 스타일로 한국장에 투자하면 성공하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최근 한 1년 동안의 테슬라의 주가를 보게 되면 400불 고점을 찍고 200불 초반까지 내려갔어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투자되어진 종목이 테슬라니까 20조 정도 투자했다고요. 근데 200불까지 내려갔을 때 투자자들의 얘기는 무엇이냐면 올라갈 거야. 투자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죠. 믿음. 400불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믿음이 실현된 거긴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국내장에 투자한다라면 성공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미국장이 그렇게 투자 관점이 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은 넣고 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국내는 언제든지 원활하게 사고 팔고를 할 수 있고 미국은 또 야간에 열리고 매도하고 나면 또 환전되는 시간도 있고 뭐 이런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저는 미국장, 한국장 딱히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0년 동안에 그 다우지수와 국내 종합주가지수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 정확한 배수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17배, 14배. 그러니까 뭐 다우지수가 한 17배라면 국내 종합지수가 한 14배 정도 올라간 상황에서의 이 상승률, 그러니까 폭 자체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장, 한국장 이 차별화해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굳이 뭐 지금 이렇게 미국장만 한다, 뭐 한국장만 한다,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좋은 회사를 산다. 그렇죠. 그럼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테슬라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다시 한번 또 사람들이 또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뭐 그냥 개인적으로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테슬라?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뭐 말로 뭔가 좀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한 3, 4년 전에 22년인가요? 400불 수준 내려왔다가 다시 400불 수준. 최근에 다시 400불이죠. 그러면 테슬라의 투자로의 목적성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이미 두 번의 400불의 고점들을 최근 주가가 근접했어요. 저는 돌파하고 나서 의사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다시 큰 계곡을 그려갈 수도 있다라는 측면. 돌파한다면 신추세가 만들어진다는 측면. 그러니까 지금 리스크를 굳이 걸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400불을 고점 라인에 400불을 완전하게 돌파했을 때 확인받고 매매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테슬라라는 게 뭐 항상 뭐 이렇게 또 결국에 빠지면 다시 또 회복되고 하긴 했지만 네. 반대로 얘기하면 또 이렇게 한번 올라갈 때 또 다시 한번 또 꺾여서 내려가는 경우도 많으니 그렇죠. 그러면 전반적인 시황이나 뭐 이런 것들의 개선은 당장은 보이진 않는 거잖아요. 테슬라 주가에 네.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뭔가 좀 다른 뭐 그 로봇이나 아니면 뭐 AI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회복했다고 제가 들어가지고요. 테슬라가 주가가 개선되는 사업성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서비스 분야 FSD라든가 또 네. 테슬라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를 1년에 180만 대 생산해서 판매하면서 전기차가 충전하는 슈퍼차지에 대한 확장. 네. 이제 돈 벌어들이는 건 여기서 지금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스텝으로 판단하는 게 로봇하고 스페이스X죠. 네. 이게 이제 아직 돈은 되지는 않는데 이 부분의 성과도가 나타나면 이전에 전기차에 대한 산업으로 주가가 반응해서 올라오고 실제 전기차가 돈 벌면서부터 주가가 정체됐던 것처럼 로봇이라든가 스페이스X라든가 이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여지게 되면 테슬라의 주가는 점핑할 수 있죠. 원래 네. 주가라는 게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의 주가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에 대해서 평가가 우호적으로 진행될 때는 주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그런 느낌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지만 네. 뭐 그것만 보고 지금 들어가기는 약간은 조금 우려된다. 조금 기다려봐라. 테슬라가 옵티머스 공개를 지난 7월에 하기로 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내부적 그 결함을 조정하면서 9월로 2달 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9월이나 10월 정도에는 옵티머스 소개에 대한 나올 겁니다. 타이밍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진짜 이 휴머노이드로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사한 로봇이다라고 평가하면 주가는 또 뛰겠죠. 그러니까 조만간에 테슬라 변곡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조금 좀 조정받고 뭐 그러는 모양새인데 네네. 엔비디아는 항상 조정받을 때 사면은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또 그동안 증명해 왔어가지고 네. 요때 또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엔비디아 이제 실적을 이제 얼마 전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실적치에 네. 대한 최근 2년치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계속해서 예상치보다도 20% 높은 매출 수준에서의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20%가 아니고 10% 수준에서의 예상치 수준에서의 발표를 네. 했거든요. 아마 350억 불 예상했는데 조금 뭐 400불 좀 넘는 뭐 그런 400불 내로 판단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한계 효용점에 도달을 해버렸습니다. 엔비디아의 그 GPU 칩 자체가 많이 팔리고 단가가 높고 이익이 극대화되는 부분이지만 2년 전에 100억 불 팔던 80억 불 팔던 수준과 지금 400억 불 팔던 수준에서 이게 800억 불로 올라가기는 어렵거든요. 100억 불에서 400억 불까지는 주가가 점핑하면서 올라왔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계 효용에 들어섰기 때문에 주가의 상황 또한 여기에서 크게 뻗어갈 만한 어떤 다른 대안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엔비디아에서 최근에 발표했던 게 휴대폰에 들어가는 GPU, 네. PC에 들어가는 칩 이걸로 이제 얘기하고 있죠. 여기 로봇까지 막 한다라고 네. 하잖아요. 요 부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쭉 잘 성장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계속되지 않는 게 또 주식 시장이니까 네. 너무 그냥 과거의 어떤 모습만 보고 그렇죠. 지금도 앞으로 더 좋겠지라고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는 거는 지금은 지양해야 될 맞습니다. 타이밍이다. 네. 미국 주식의 전반적인 뭐 고평가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있잖아요. 뭐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또 이번에 금리도 내리고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는 또 계속 뭐 주가 부양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막 보여가지고 네. 아직은 뭐 걱정하고 이 돈을 빼내야 될 타이밍까지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니죠. 어떻게 보십니까? 엊그제 네. 그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기자가 물어본 핵심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기자가 파월 의장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주가 수준이 굉장히 거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네. 여기에 금리까지 인하를 하게 되면 주시장의 거품을 더 가세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봤더니 파월 의장이 딱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네. 과거에도 파월 의장이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주시장에서 거품은 꺼지고 나서야 그게 거품인 줄을 안다라는 게 한 2년 전에 얘기했던 거고요. 네. 이번에는 거품에 대해서 거품이다 아니다라는 화답을 피하긴 했지만 거품으로서 인식되기에는 지금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시장에서의 상황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으로 연준
금리나 트럼프야 워낙 주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뷰로에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파월 의장에서의 메시지 중에서 주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이 아니었다라는 점이 오히려 긍정적이었다는 점이 미국 시장의 상승 여력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그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또 한 두세 번 더 하겠다고 예고를 사실상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것도 어쨌든 주식시장에는 도움이 되는 거겠죠?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한 게 지난해 9월, 11월, 12월이거든요. 우연찮게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지난해 9월에 0.5, 11월에 0.25, 12월에 0.25입니다. 올해는 이번에는 이제 0.25 하는데 지난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상황을 보면 뭐 환경이 좀 다르긴 합니다.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일시적으로 출렁한 뒤에 올라갔어요. 뭐 이런 과정을 봤을 때 금리 인하가 만능치 특히는 아니지 않겠느냐. 금리 인하보다도 제가 보라고 하는 관점은 이제 미중 간의 어떤 화해 무드에서의 상황, 경기 부양 관련한 내용이 오히려 주시장에 좀 더 임팩트 있는 상승 요건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재료적 가치가 아닐까. 요번에 그래서 에이펙 그 회담 때 뭐 그 약간 양국 정상이 어느 정도 좀 얘기들이 나와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면 이게 또 주가에 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두 가지 관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월에는 에이펙, 11월에는 MSI 선진국 주수 관찰국으로 편입. 이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재료가 두 가지 다 실현되면 4,000포인트는 금방 갈 겁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실현이 된다 하더라도 3,000 중반대에 머물러 있다가 내년에 4,000포인트를 향해서 가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재료가 우리는 아주 좋은 재료가 남아 있어요. 이 두 가지 재료가 실현이 안 되더라도 악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10월, 11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는 거죠. 그럼 전반적으로 그냥 뭐 전 세계 글로벌 금융 시장은 당장은 뭐 이렇게 크게 막 걱정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이게 미국 부채 이런 얘기도 나보다 요즘에 이제 조용해졌고. 부채 한도 협상을 이제 오늘 내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행정부에서 돈은 다 써버렸어요. 지난 8월 말로 해서. 그래서 36조 달러에서 5조 달러를 추가로 하고 한도를 더 마통을 더 늘려야 됩니다. 지금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 복잡 미묘한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의 금리와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과 연계돼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마이너스 통장을 늘리게 되면 달러를 찍어내기 위해서 미국에서 발행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야 되거든요. 발행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려면 금리가 내려온 상태에서 낮은 금리로 발행을 하고 유통 시장에서는 높은 금리로 유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지금 금리가 좀 내려가기를 바라는 형태의 상황입니다. 왜? 마통을 늘려야 되니까. 마통 늘리려면 채권을 발행해야 되니까 달러를 찍어내기 위해서 이 과정에서의 상황이 진행되어질 건데 이 상황에서의 진행이 되어지면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면 달러가 약세입니다. 그럼 원화가 강세가 되겠죠. 돈은 미국에서 미국 이외의 나라로 이전이 되겠죠. 그러면 미국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미국 이외의 지역,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의 주시장은 오히려 미국 대비해서 오히려 좋을 수가 있다라는 측면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거죠. 미국에 있던 돈이 그동안 달러 강세이고 미국의 금리가 좋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던 돈들이 이제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이탈하는 겁니다. 왜? 금리가 내려가고 달러 약세로 가니까. 어쨌든 뭐 다른 데로 가 있으면 환차익도 얻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또 그게 바로 가는 데가 삼성전자 아닌가요? 결국에 들어오면 삼성전자로 가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한국에는 타겟팅 되어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머징 마켓 내에서 중국이 45% 비중이고 우리가 한 17%, 15%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투자할 때 약간 한국에 들어오는 거죠. 좀 서글픈 현실이긴 하지만 한국을 사자 이건 없습니다. 이머징 마켓을 사자라는 의사결정이 되면 한국에 돈이 좀 그럼 중국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최근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중국 시장이 올라가는 거죠. 앞으로도 그럼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나쁘지 않네요, 분위기가. 전체적인 방향성은 좋아진다라고 보죠. 여기에 이제 둘 간에 악수하면 이제 더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약간 중국 쪽도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미 항생테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고 테크들도 많이 올라왔고 중국 시장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어찌 보면 중국 시장에 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돈의 이동, 글로벌리 자금 시장에서 이동 경로가 그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도 수혜를 받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또 악재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까지 고민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미국이 참 영악한 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론적 상황에서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항상 외부의 위기를 만들어서 달러를 강세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환율 상황에서의 달러 약세가 진행됐다. 그러면 위기를 또 불러일으킵니다. 외부에서.
그래서 강세로 만들어 가는데 여기에 지금 타이밍은 아니라는 게 뭐냐면 지금 타이밍에 달러 강세를 작동시킬 수 없는 게 발권 시장에서 채권을 그렇죠. 발행해야 되니까 금리가 더 낮아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강세로 전환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연말 정도에 뭐 하나 빵 터트릴 수도 있겠죠. 연말까지는 나쁘지 않게 봅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뭐 미국이든 뭐 한국이든 크게 시장이 뭐 나쁘진 않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요 안에서 이제 잘 좋은 선택들 하셔가지고 재산들 잘 지키면서 불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 모시고 주식시장 뭐 전반적으로 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요 내용들이 아마 또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번에 한번 삼성전자 제가 산다고 고민하고 안 샀는데 이제 사야 되나 또 다시 한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만 원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8만 원인데 엄청 싸 보이네요.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조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